자,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하나요?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안해도 더 비싼 집을 사야 할까? 라는 사연을 한번 상담해 볼게요. 행복해질 목표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철들고 싶은 엄마라는 분이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운영하는 테이커스 co.kr 여기에 이제 사연 신청 게시판에 올려주신 겁니다. 이분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도서관 재테크 서적 코너에서 책이 너무 두꺼워서 완독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빌려왔는데 다 읽고 나서 책도 다시 사고 부익남님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후에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건지 처음 공부하고 있는 이제 49의 엄마입니다. 작년 가을에 암투병 5년을 못 넘기고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고1과 초4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세요. 외벌이였는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열심히 또 하시고 경력이 또 있으신가 봐요. 세후 한 6, 700 정도를 버는데 프리랜서다 보니까 소득의 변동도 많고 매년 고용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광진구 신축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남편하고 같이 샀던 거죠. 저희 집이 저층이라서 시세는 16억 정도 합니다. 대출이 1억 정도밖에 없어요. 다행히 현금이 한 7천만 원 정도 비상금 가지고 있는데 이 교육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 광진구도 학구열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비가 한 3, 400만 원 들고 고정비랑 대출 원리금 150에다가 식비, 생활비, 비상금까지 해가지고 150. 고정저축이 거의 안 되고 비정기적으로 월 지출이 적은 달 혹은 소득이 많은 달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 하나 있는데 현금도 많진 않으시고 거의 다 돈이 막 써지고 그리고 애들은 점점 크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지신다는 거죠. 나이도 있고 프리랜서인데 지금 소득을 10년 정도 유지할 수 있을까 자신도 좀 없고요.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지만 소득 금액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지금 벌 수 있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이들하고 월세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몸테크를 하고 집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집 팔면은 14억이 남는데 2억 보증금 떼가지고 월세로 가고 마포구나 성동구에 갭 12억짜리로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니까 한 20억 넘는 거 사겠다는 거죠. 월세 160만 원은 교육비를 줄일 수가 없고 생활비도 줄이고 제가 일을 더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맞추겠다. 나는 갭 투자 해놓고 재산 올인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게 이제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유튜브도 보고 임장도 해보니까 야, 집으로 부동산이 정말 많이 오르는구나. 직장인이 평생 모을 돈을 순식간에 버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급지 아파트 한 채에서 월세를 받고 아이들 독립시키면은 작은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면서 여기서 받은 월세로 여기 집 월세 내면 남는 걸로 생활비 내야지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짐이 안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계획 자체가 뭐 나쁜 거냐? 왜냐면 어차피 노후 대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큰아이는 학교가 정해져 있고 이사해도 많이 멀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는데 작은 애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작은 집도 싫고 전학도 싫고 나는 이사를 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버스 타고 다니겠다. 우리 애가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사 가고 싶은데 엄마는. 자, 큰아이는 이제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지만 본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서 내색하지 않아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이사를 간다는 것도 조금 본인도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월세살이 하면서 아이들 고생시키는 것도 좀 걱정이고 여러모로 모르겠다. 그런데 또 돈은 또 벌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또 이제 남편이 없으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격증을 공부해야 되는데 결정이 나지 않은 고민에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런 고민은 뭐 사연의 어떤 상황이 다를 뿐이지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집을 사야지 만족할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이제 정답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어찌 보면 이분도 한 16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대출도 거의 없게 살고 있는데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내가 지금 혼자 벌어가지고 애들도 다 키워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중에 다 빼먹고 결국에 남는 것도 없는 상태로 노후 대비도 안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막 걱정까지 막 드는 거죠. 자, 근데 정답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정답에 가까운 선택지는요, 세법상으로 따져보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는 양도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비과세 구간이 있고 비과세가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1주택자여도요, 매매가가 12억인 것까지, 여기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년만 보유하고 하면은 이제 비과세인데 이게 옛날에 만든 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집값이 쌀 때는 12억이면 꽤 많이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평생 뭐 열심히 살아도 대부분 비과세였거든요. 좀 부자들이나 좀 이제 비과세가 안 됐지. 근데 이제는 서울 아파트도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요 비과세 기준이 뭐 거의 안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이 비과세를 받는 거가 서울 아파트 평균이 지금 한 13억, 14억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절반은 1주택자도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로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례로 해가지고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2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1주택자도 양도세를 내게 돼요. 비싼 집들은 1주택자도 양도세 많이 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세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10년을 보유하면 40% 깎아주고 10년을 거주하면 또 40% 깎아줘서 최대 80%를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오랫동안 거주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도 깎아줄게 라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법상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채를 최대한 비싼 걸 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최대치의 비싼 거를 사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보유도 하고 거주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거주를 못 하더라도 보유를 10년 하면 어쨌든 40%를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40%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사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만한 정말 좋은 집, 비싼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라 라는 게 우리나라 현 세법의 어떤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거를 의도하고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더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막 60년대에 만들고 이거는 뭐 2000년에 만들고 이렇게 막 조합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어떻게든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올라갈 만한 집을 어떻게든 어릴 때 사가지고 오래 보유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안 내고 부자가 되겠네 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비싼 집이 집값도 막 같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싼 집은 집값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출 여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 비싼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올라가는데 세금도 깎아줘. 자,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막히지가 않는 게 모든 지금 어떤 세법이 이걸 다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똘똘한 한 채를 지금 하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뭐 계속 앞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풀릴 수도 있잖아요. 풀릴 수도.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처럼 비싼 가격이 유지될까? 여러분들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너무 이런 정책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최상급지들이 너무 비싸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은 막 한 4년, 5년 만에 막 순식간에 막 2배가 넘게 올라버리는 건 너무 과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풀리면은 지금 가격은 저는 유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그 최상급지들 있잖아요. 정말 막 1등 중에 1등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막 순식간에 10억, 20억씩 막 튀어버리잖아요. 왜냐면 너무 이쪽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근데 이게 과도한 쏠림 현상인 것도 맞는데 이 똘똘한 한 채가 안 풀리면 이게 안 풀리면 계속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얼마나 쏠림 현상이 심하냐면요. 지금 두 채도 사지 말고 막 한 채만 사라고 계속 그러니까 두 채 살 돈으로 한 채를 사고 있죠. 지방 사지 말고 서울 사라잖아요. 지금 이 정책의 결과는 지방에 있는 거 팔고 서울 사라는 거예요. 빌딩 팔아서 서울 사라는 거예요. 수도권 팔아가지고 서울 사라. 서울의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에 가지고 있냐?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마포 팔아가지고 강남 사라는 거예요. 왜? 한 채만 사고 장기 보유하면 세금을 다 깎아주니까. 자, 모든 제도가 강남의 최고가를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 한남동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래요. 그러면 모두가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돈 모으면 이거 사러 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몇 년 전이에요. 바로 강남의 꼬마 빌딩 건물주가 갓물주라고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였습니다. 갓물주. 꼬마 빌딩 건물주 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했던 게 한 4년, 5년 전인데 그게 싹 꺾였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갑자기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공실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가던 돈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갔죠? 똘똘한 한 채를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강남에 한강변에 아파트를 하나 사놔야겠다. 근데 이게 증명이 됐죠. 22년, 23년에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은 지금 다 2배, 막 2배 반, 3배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만에 막 수십억을 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구조에서 일어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는 게 아닌데 특정 단지, 특정 지역으로 돈이 쏠려버린 거예요. 과거에 꼬마 빌딩이 막 2년 만에 2배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돈이 갈 곳을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폭주합니다. 이게 지금 꼬마 빌딩에서 한강변 아파트로 온 거죠. 대상이 다를 뿐 돈의 쏠림은 똑같다. 자, 시장의 유동성도 증가하고 정책적 쏠림 현상까지 만들어지니까 이게 딱 콜라보가 되면서 그거를 선점해 놓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라도 대출을 어떻게든 끌어다가 집을 산 사람들도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이게 작동을 여전히 하는 것 같거든.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사면 돈을 버는데, 왜냐면 올해 초에만 샀어도 지금 30%를 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비싸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더 똘똘한 걸 사야겠다 라는 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돈만 빌려줘봐, 그러면 나는 더 똘똘한 거 살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편이 하늘로 먼저 가고 고1 초4 지금 두 아이를 키웁니다. 세후 평균 6,700을 버는데 프리랜서라서 고용이 되게 불안하세요. 자, 그럼 이 상황인데, 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든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든 어차피 레버리지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끼고 내 능력, 내 현금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사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보려는 투자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뭐냐?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가지고 내 미래를 담보로 현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불어나면은 이득을 2배로 보는 거고, 만약 손해를 보면 손해도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이 레버리지 투자는 당연히 미래의 소득을 당겨오는 거니까 미래에 지금보다 내가 소득이 더 늘어야 돼요. 그리고 더 저축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분은 미래에 지금보다 더 벌 것인가? 지금보다 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지금 나이가 들면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소득도 줄어들 것 같고 일도 오래 못할 것 같은 생각도 하시잖아요. 지금도 저축이 안 되는데 근데 미래의 소득을 땡겨가지고 집을 사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뭐 생활비가 부족하면 일을 더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이 소득이 불안할 때, 특히 미래의 소득이 불안하거나 미래의 소득이 조금 느는데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레버리지 투자는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레버리지 투자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은 지금 애가 고1 초4기 때문에 지출도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2억 보증금에 월세 160짜리를 해가지고 우선은 월세를 살면서 나머지를 12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갭 투자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분이 세후 600의 외벌인데 정확하게는 이제 남편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1 초4. 그럼 앞으로 이제 생활비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24억 정도짜리 아파트를 사겠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마포에 신축급을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말려야 됩니까? 안 말려야 됩니까? 말려야 되겠죠. 이거를 하라고 권하면 그게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이제 이 구간대에서는요, 이제 양도세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분은 지금 세후 600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도 저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들어가서 살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집을 매수해가지고 이득을 본다 한들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이며, 만약에 레버리지 쓴 게 반대로 나한테 칼로 돌아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다. 자, 마포에 집 한 채 있어도 계속 월세를 전전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나이가 이제 50에 다다르셨는데 거기다 애들도 이제 크고 자녀들 학비도 내야 되고 결혼자금 같은 것들도 돈이 들어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집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를 하면은 무슨 실익이 있을 것인가? 자, 근데 이분은 이걸 하면 안 되는 투자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연을 보면서 남이니까 저렇게 말려야겠다 생각하지 본인이면요 이렇게 하게 돼요. 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전세 끼고 집 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아, 최근에 부동산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안 되신 분인데 이거 보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마포 이런 게 엄청 오르더라. 한 2달 만에 한 3억, 4억이 오르더라. 야, 저거를 사야 되는구나. 갈아타기 같은 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부동산이 참 대단한 거고 돈을 순식간에 버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자, 초심자죠. 이분은 이제 초보자잖아요. 초보자에다가 이제 다른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일 거예요. 왜냐면 외벌이로 남편이 주로 돈을 버셨는데 남편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본인이 이제 뛰게 된 케이스니까 사실상 이제 주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생활도 이제 시작하시는 거고, 뭐 투자에 대해서 많이 어떤 개념이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내가 알아보니까 부동산이 대박이네. 자, 초보자에다가 이제 부동산 한 분야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해야 돼
라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드시는 거예요. 자,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이 투자처도 잘 골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분이 앞으로 25년부터 30년까지 어떤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근데 이 투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 막 손해도 보고 이득도 보고 다시 또 다 뱉어냈다가 막 폭주해서 올라간다고 합시다. 내 투자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잘 고른 투자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5년 뒤에 엄청나게 올라간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못 버티면 어떡하냐 이거야. 못 버티면. 자, 내가 처음에 샀어요. 야, 올라간다. 야, 근데 다시 빠져. 에이, 빠졌네. 그래서 손해도 살짝 봤어요. 근데 다시 올라갔어. 야, 투자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겠죠. 이거 주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야. 와, 네이버 올라간다 하는데 막 쭉 빠지잖아요. 어떻게 요즘에 네이버 빠지니까 이 망할 놈의 주식하면서 이거 진작에 팔 걸 하면서 다들 막 지금 던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팔았어요. 근데 팔면 또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막 흔들어. 그러고 나서 여기쯤 오면은 그래 팔길 잘했어 라고 했는데 다시 막 폭주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쳤지 왜 팔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이게 좋은 투자처를 잘 골라도 못 버티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음마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40억이 넘어갔거든요. 실거래가가. 근데 이 음마 아파트가 딱 3년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음마 아파트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24억의 사채를 써요. 그래서 27억에 이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22년, 23년에 뭐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21년도에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사채를 끌고 갑니다. 근데 쭉 빠지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사채를 이제 반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겠지만 이자 내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못 버티고 여기서 두 손 들고 경매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쯤에서 정리가 됐겠죠? 이쯤에서 26, 7억에서 정리가 되니까 아마 뭐 이자 날리고 다 손해 봤을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3년을 버텼다면, 자, 여기 버티고 이렇게 가면 여기 40억에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과연 이게 나쁜 투자냐? 물론 뭐 사채를 썼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엄청나게 큰 거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였다면은 결국에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산 게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것이다. 자, 소득이 불안한데 자산은 늘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연자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분들은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안전하게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못 버티면은 그냥 박살납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높은 투자가 위험해 보이겠지만 오히려 소득이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높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레버리지 투자는요, 원금뿐만 아니라 빚도 생기기 때문에 소득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버티질 못한다. 자, 코인이랑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이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들도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에 조금씩 안전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수 ETF도 있잖아요. 이게 코스닥, 코스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 모르겠으면 개별 종목 말고 그냥 지수에 투자하면은 변동성이 막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내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은 주식을 하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욕심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잘 모르면 나는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해 하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주식이 막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막 3% 올랐는데 옆에 저 주식은 막 40% 올랐어. 야, 저런 거 몇 번만 하면 나 부자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잃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수익률 낮고 안정성이 높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원금을 보장하는데 뭐 엄청난 수익을 내줘요. 뭐 이런 식의 또 거기에 가서 또 날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뭐 지수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투자를 공부하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정말 모르면 그냥 지수 ETF 사면 되죠. 그 나라에 베팅하는 거니까. 이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묶여요. 그리고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앞으로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소득이 불확실하죠. 그러면은 돈이 묶였는데 세금도 많아서 매각도 힘들다? 그럼 절대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이미 충분히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재산이 없으면
뭐 실거주용 집을 하나 사라고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미 소득 대비 너무 좀 비싼 과한 집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 투자를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돈이 모인 걸 가지고 조금씩 아까 말한 리스크가 낮게 안정지향형인 변동성 높은 투자를 좀 하시고 그러면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면서 또 돈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뭐 필요하면 뭐 집을 담보로 뭐 1억 정도, 뭐 2억 정도 이렇게 빌릴 수는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가지고 조금 판을 키워 보시던지 뭐 그 정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왜냐면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은 내가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레버리지만 안 쓰면 이 변동성 큰 자산은 그냥 원금 날리고 끝입니다. 원금 날리고 끝이면 우리 가족이 망하지는 않는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엄청 큰 아파트를 사버리면은 망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리는 거예요. 이분이 거꾸로 소득도 안정적이고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막 쫙 벌릴 것 같다. 그러면은 뭐 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이분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은 무조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주식을 하라고 하는 요 이유를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